안녕하세요. 김폴카에서 실무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훈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셨을지 충분히 좀 가만히 되네요.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바로 총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험이 저번 시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사법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평을 좀 많이 받긴 하죠. 그래도 실무종합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무래도 심사승진이 나중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간 측면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작년은 뽑는 인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엔 TO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작년보다 오히려 좀 떨어진 경향들도 있는 지역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고과가 많이 좋으신 분들, 완전히 압도적으로 수이신 분들은 경사가 15개 틀리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고과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이 객관 점수를 관리를 잘 하셨다면 어느 정도 이제 커트라인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기재해 둔 이 지금 커트라인은 여러분들께서 평균적으로 우, 중, 우도 완전 수에 가까운 우가 있고 양에 가까운 우가 있죠. 거기에서 완전 중간 정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거니까요. 실무종합 기준으로 경사 이상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고요. 경장을 준비했던 분들, 순경에서 경장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6개 내지 8개 정도 틀리는 게 딱 적당한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총 개수는 제가 어림잡아서 이렇게 기재해뒀는데요. 고가가 조금 더 좋으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 틀려도 되는 분들도 있었지만 고가가 양이신 분들은 조금 이거보다 더 맞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이게 우리가 승진시험 자체가 50대 50, 50%는 객관 점수와 인사고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수가 관리가 안 되면 애초에 승진시험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5년 대비부터는 우리 비율이 6대 4로 시험 승진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시험 자체가 객관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지금 심사승진 TO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심사승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 현직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각설하고요. 이번 시험의 특징으로 보면요. 공채시험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공채시험에서 이제 행정법에 대한 내용들이나 행정학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묻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우리 승진시험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죠. 아무래도 과거에는 경찰관들이 출제를 많이 했지만 지금 대학 교수님들께서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령이나 이론이 뭐 예년에 비해서 뭐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항상 법령이 한 80% 정도 그리고 이론이 한 20% 정도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법령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학원에 오자마자 처음 냈던 교재가 우리 법령집, 이 손바닥만한 법령집이었는데요. 그 법령집을 통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참 뿌듯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종합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평소에 보지 않는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제가 요약서를 쓰면서 이 부분은 너무 지엽적이라 그래도 조금 걸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출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도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네요. 우리 시험에서 거의 항상 1번이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경찰 구분에 대해서 나오는 게 가장 크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 변화, 이 변천 역사를 모른다면 이 부분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부분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륙법계 역사, 이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 부분들도 5초 문제로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본 강의에서 하고요. 문제풀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 일반 경찰기관이라고 하죠. 우리 경찰기관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찰 작용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오른지 문으로 돼 있고요.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아니죠. 형식, 조직이 경찰이 하는, 형식상 경찰 조직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죠.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고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경찰의 사법경찰 활동과 같이 주로 현재 또는 장래 위험 방지를 개념 요소로 한다. 자, 사법경찰 활동,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인가요? 아니죠. 우리 형식적 의미, 순수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사회 질서 유지와 봉사활동과 같은 현대 경찰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작용을 하는 이런 작용 중심적 경찰 활동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봉사활동은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 활동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이네요. 1번. 위험이란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이게 뭐에 대한 의의죠? 손해에 대한 의의입니다. 그래서 위험이라고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 개념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위험의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혐의, 그리고 오상위험, 개인에게 과실이 없을 때, 그리고 과실이 있을 때, 그리고 위험 조사 차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이 위험 혐의, 이 세 가지로 분류되죠. 정확하게 옳은 질문이고요. 3번. 추상적 위험의 경우 경찰권 발동에 있어 사실적 관점에서의 위험에 대한 예측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추상적 위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실적 관점에서의 위험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바로 밑에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 위험 혐의가 등장했네요. 이때 우리는 위험 조사 차원의 개입이 허용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경찰관에게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틀린 질문이죠. 만약에 경찰관이 순찰을 하다가 어떤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이 균열이 굉장히 심하게 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한지 아닌지 개입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주인에게 전화해서 안전진단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 이거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여기 무너진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위험성도 있으니 한번 안전진단을 받으시든지 보수를 하시든지 빨리 조치를 해달라라고 이 정도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경찰 표상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 부분들도 참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여태까지 공채나 우리 뭐 간부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많이 출제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랑스러운 경찰 표상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 자, 성산포 경찰서장, 우리 제주도가 나왔네요. 제주도 나오면 문형순 경감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때 당시에
전남 지역 치안 총책임자로서 비례 원칙에 입각한 경찰 활동, 이걸 강조하신 분, 안병화 치안감이죠. 이분하고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분이 이준규 서장님입니다. 이준규 서장님, 이분은 목포경찰서장이세요. 목포경찰서장인데요. 이때 혹시 시민들이 많이 죽을까봐 우리 경찰관들의 총기, 방아쇠, 우를 다 빼서 저 섬으로 다 보내버린 그런 분이거든요. 이게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이 두 분이 가장 좀 많이 나오니까요. 이 두 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1946년 여자 경찰관부 1기로 경찰에 투신해서 1952년 여자 경찰서장에 취임했답니다. 최초 여자 경찰서장이 되신 분, 이분은 안맥결 총경이시죠. 이분도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고요. 바로 밑에 1950년 순경으로 임용돼서 86년 총경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수사경찰의 표상, 우리 최불암 씨가 과거에 연기하셨던 이 수사반장 있었죠. 우리 극한직업에서도 수사반장 얘기하면서 최불암 씨 나온다고 그 주인공 류승용 씨 아내이신 이분이 한국인의 밥상도 안 본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죠. 그분이 바로 이 최중락 총경이십니다. 이분이 수사경찰의 표본이다 라고 하는 분이니까요. 수사경찰이 나온다면 거의 항상 이 최중락 총경님이 나오신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4번 경찰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우리 경찰법이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식 약칭이 경찰법이지 국자법이 아닙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지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게 되죠. 이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 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뭔가 이상하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할 권한, 이걸 갖는 건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거든요. 근데 경찰청장한테 이 권한을 다시 위임해준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할 권한, 이걸 시도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장이 위임해준 사람인데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네요. 기억,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시도경찰청장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 시도경찰청장, 이걸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구가 시도경찰위원회죠. 그런데 시도경찰청장이 본인을 지휘하고 감독할 상임위원을 제청한다? 뭔가 이상하게 돼 있죠, 이것도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는 거고요.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틀렸고요. 그 밑에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군인의 직 정확하게 맞게 돼 있네요. 퇴직한 다음 날이 아니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에서 정확하게 규정돼 있고요. 그 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57조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은 우리 국가경찰위원회고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도, 지방마다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그 소관 사무에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게 되겠죠. 일반적인 지문이니까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정답 지문만 보겠습니다.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입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은 감사할 수 없다. 자, 요거는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사전에는 할 수 없고 사후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결제를 받아라, 협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 사람이 행사한 나의 권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고 수시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잘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감사하고 취소하고 변경하는 것이지 사전에 협의를 해라,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한다는 거는 나한테 결제받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실질적으로 넘겨주는 게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7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15 임용경찰 공무원의 근무사항 항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이거 당연하게 맞게 돼 있죠. 이 사람의 의무, 임용권자의 의무이자 권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틀릴 건덕지가 아예 없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는 교육훈련 성적 60% 미만 정확하게 맞죠? 제2평정 요소 만점에 50% 미만 정확하게 맞게 돼 있습니다.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죠. 이렇게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면 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면직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는 소리죠.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야 됩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심사를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저 위원회가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디귿은 정확하게 맞게 돼 있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니은 디귿이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답을 찾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15 임용 경찰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임이 아니고 파면 의결입니다. 면직이기 때문에 우리 파면 의결에 준한다 라고 보는 것인데 이 리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역 지문과 니은 디귿 지문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리을은 정답을 구분하는 데 크게 영향이 없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확하게 옳다. 그래서 니은 2번 니은이랍니다. 2번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리을 지문이 조금 까다롭기는 했지만 정답을 찾는 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직권 면직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네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경찰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만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1번 지문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권면직 사유,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가 우리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걸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고요. 포인트가 이 3번 이상 불합격했다. 이 부분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찾는 문제냐. 2번, 3번, 4번. 이 세 가지가 뭐죠? 자, 이것까지 제가 항상 묶어서 중징계다 말씀드리는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나쁘다. 그래서 무 그리고 중징계 해서 제가 중자를 따놨고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해서 기자 역식명령은 제외된다는 거 이거 항상 제가 강조하면서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 무적성중기 이렇게 두 문자를 따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항상 제가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냐 아니면 직권면직이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했었는데요. 그대로 나왔죠. 2번, 3번, 4번이 직위해제 사유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면 이 직권면직 사유라는 거 이거를 구분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긴 했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께서 정답 고르기가 가장 까다로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못 맞출 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재수없었나요? 그래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이 문제는 거의 3초, 5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 행위 한 외국인한테도 당연히 적용하죠. 기국주의 적용되니까요. 그렇죠? 자, 행정조사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소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문을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 사실에 대한 행정조사랍니다. 행정조사는 뭐죠? 우리 임의작용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임의작용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이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될 필요가 없죠. 임의작용이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거부해도 되는 내용이죠. 진술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임의작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이건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지문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별표를 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경찰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호흡 측정 또는 혈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 이거는 원래론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조사 성격을 갖고 있죠.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부하면 우리 도로교통법에 음주측정 거부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사로서의 성격을 갖기도 하고 행정조사로서의 성격도 갖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소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해보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서 혹시나 답을 고르셨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조금 헷갈리셨어야 돼요. 3번, 4번을 한번 볼까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 목적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아니죠. 이건 조문 문제입니다.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는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저희가 항상 많이 봤던 조문이기 때문에 틀릴 만한 지문이 아니었고, 그 밑에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아니죠.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현장에서 시험을 치실 때 2번을 고르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할 수 있지만 3번, 4번을 고르셨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3번, 4번은 너무 쉬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고요. 2번, 1번 중에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봤던 문제 중에는 그래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11번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여야 한다. 아니죠. 요거는 경찰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굉장히 오래된 고전 지문이었습니다. 자, 디귿.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여기도 포인트죠. 알리거나 본인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데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죠. 왜? 이때는 동행을 한 거니까요. 불신검문할 당시에는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동행을 할 때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질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서로 동행한 경우에는
이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점은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가장 많이 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틀릴 만한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물리력 행사 기준, 이것도 굉장히 쉽게 나왔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복잡하게 내진 않았습니다. 자,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이렇게 있죠. 그런데 자, 정답 지문을 보면 우리 폭력적 공격이 자,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폭력적 공격과 치명적 공격 이 5가지 공격의 이 종류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폭력적 공격이 아니고 치명적 공격이 나와야 정확하게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13번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이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틀린 지문만 보겠습니다. 틀린 지문, 니은, 잭슨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아니죠. 잭슨 대통령은 누구죠? 우리 역관주의를 도입하신 분이죠. 이분 임기 안에 역관주의의 폐해가 다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죠. 이분께서 임기가 끝나고 어느 정도 역관주의가 계속 유지가 돼야 역관주의의 폐해가 나오는 거죠. 정치 집단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정치적 중립성도 떨어지더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실적주의가 도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잭슨 대통령, 저희는 역관주의에 대해서 잭슨 대통령이 도입했다. 잭슨 대통령이 나오면 항상 역관주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암살당한 사건 이게 뭐지? 이러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원래 가필드 대통령이라는 분이 암살당하셨었는데 이분이 암살되면서 펜들턴 공무원법이라는 걸 만드는 촉매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펜들턴 공무원법의 내용이 실적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잭슨 대통령이 아니고 가필드 대통령이라고 나오면 정확하게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도 잭슨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저희 기본서 보면 잭슨 대통령이 역관주의를 도입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었기 때문에 틀릴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 자, 14번. 아,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경찰관을 바보로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구대에서만 근무하셔도 발생보고서를 치면 맨 하단에 바코드가 인쇄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없다. 제가 이거 보고 약간 경찰관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 내신 분이 4번의 정답을 배치하신 거 보면 주는 문제여도 그래도 다른 거 읽는데 시간을 조금 끌어보자 하시고 주는 문제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경찰 장비관리 규칙상 무기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개정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강제회수 대상자 그리고 임의회수 대상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낼 거라고 좀 예상을 하긴 했는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 보관 대상자 이거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때 그리고 술자리, 연애 장소에 출입할 때는 무기탄약을 보관하는 거죠. 보관. 반드시 의무 보관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수 대상자는 뭔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적격 심사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단순히 뭔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술 한잔 마시러 가는데 무기 회수 당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무기고에 보관만 하면 되는 보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 적절한 것은이네요. 자, 2번은 옳은 질문이니까 경찰청장은 2급, 3급 인가권자죠. 1급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몇 급이죠? 이거는 2급이죠. 1급이 아니고
2급이 나와야 합니다. 1급은 우리 전쟁, 외교 관계가 단절될 위험성이 있는 그런 비밀, 전쟁과 단절 요 정도가 나와야 1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3번,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 등급 아니죠. 과도하게 되는 것이니까 최저 등급이죠. 최저 등급이다. 고등급이 아니고 이것도 전통적인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틀릴 만한 지문이 아니었고요. 각급 경찰기관장은 각급 기관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 분류 지침 작성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이 분류 지침도 비공개가 원칙이죠. 이것도 비밀의 분류 지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것도 기출된 지문이었기 때문에 크게 틀릴 만한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경찰 인권보호규칙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나왔네요. 기본계획 나오면 우리 몇 년이었죠? 기본계획 웬만하면 다 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강조했던 것들 북한 이탈 주민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만 3년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5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파이널 강의를 충분히 잘 따라오신 분께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1초 문제였다. 자, 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번에 개정한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청탁금지법이 왜 나왔는지 이 배경을 조금 알고 보셔야 되는데요. 청탁금지법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급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상급자에게 청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그런데 4번 정답 지문을 보면 기관장, 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 추진비로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별도로 10만 원 경조사비를 줬답니다. 이 법 위반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수수가 금지되는 이 금품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기관장,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것 예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경찰서장님이 소속 직원이 결혼한답니다. 10만 원짜리 화환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10만 원 축의금하면 안 됩니까? 경찰서장님이 김순경 나 좀 잘 봐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청탁금지법 걸리나요? 당연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정답 찾기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20번 부패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이것도 정답 질문만 보겠습니다. 썩은 사과가설은 일부 부패 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결함으로 보고 있으며 신임경찰 채용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여기까지도 맞고 여기까지도 맞는 질문이죠. 자, 일부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직 전체가 부패로 물들게 된다. 라는 이론으로 신임경찰, 우리 채용 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걸러야 한다. 이런 이론이죠. 그런데 부패 원인이 조직의 체계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이건 구조 원인 가설. 우리가 신임경찰이 들어와서 구조, 이 선배 경찰들에게 부패를 배우게 된다, 답습하게 된다는 내용의 구조 원인 가설이 갑자기 톡 튀어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가운데를 바꾸거나 뒤를 바꾸거나 이렇게 앞뒤 결론을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문제 지문을 볼 때 항상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의 적극 행정. 최근에 적극 행정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승진시험에서도 나왔었고 우리 간부시험이라든지 채용시험에서든지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2차 채용시험 때 나왔던 지문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행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라는 점은 우리 2차 시험 문제 해설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문제를 파이널 모의고사 안에도 그대로 넣어놔서 이 지문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니은 디귿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그 의의에 대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 지문들도
딱히 뭐 틀린 데를 찾을 만한 그런 질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답을 찾기는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리을, 이걸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적당 편의, 이거는 말 그대로 한글 그대로 그냥 적당하게 편하게 하는 걸 적당 편이라고 하는데, 탁상 행정의 뜻과 둘을 바꿔놨습니다. 이게 원래 탁상 행정이 법령이나 지침 등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과거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 이걸 보고 우리는 탁상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못 맞추신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이 지문 때문에 틀렸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조합형 문제였기 때문에 답을 찾는데, 니은 디귿이 너무 대놓고 옳은 지문이었기 때문에 답을 찾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범죄 원인론 학자, 바르게 연결된 걸 묻고 있네요. 자, 낮은 경제적 지위, 민족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지역 주민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사회적 통제가 약화된다.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사회 해체 이론은 뭐였죠?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군수공장이 많이 생기면서 기존에 죄송합니다. 기존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이 사회가 공장지대가 들어서면서 해체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공장지대에 계속 살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그래서 공장 외곽 지역으로 나가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 그리고 나서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외지인들,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은 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고 민족적으로 이질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주 불안정성이 3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회가 해체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존 사회를 유지하던 이 보편적 가치관이 해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발달하지 못하고 사회 통제가 약화되는 이런 사회 해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이 범죄 원인에 대한 이론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크게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셉티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채용시험 때부터 가장 많이 접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죠. 활동의 활성화는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에 의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놀이터와 공원의 설치,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를 예로 들 수 있다.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정확한 예까지 전부 다 예시까지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 있죠. 바로 밑에 틀린 질문 보겠습니다. 영역성의 강화는 일정한 지역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아니죠. 이 부분은 벌써 틀렸습니다. 자연적 접근 통제에 대한 설명이죠. 자, 3번입니다. 유지관리는 시설물이나 공공장소의 기능을 처음 설계되거나 개선한 의도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다. 청결유지, 파손의 즉시 보수, 여기까지는 맞는데 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의 증대, 이건 뭐였죠? 활동의 활성화였죠. 유지관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자연적 접근 통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한다. 이건 뭐죠? 자연적 감시죠. 그래서 접근 통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112 치안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이 많이 됐죠. 그래서 개정 법령을 확실하게 꿰지 않고 가신 분들은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 틀린 질문 보겠습니다. 24시간 녹음하고 2개월간 보존한다. 우리가 무선 지령 내리는 것들, 이런 건 24시간 녹음하죠. 그런데 3개월 동안 보존합니다. 우리 처리 자료, 우리가 어떤 신고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처리 자료에 대해서는 1년간 보관하지만 이 녹음 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관한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항상 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크게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밑에
강력범죄 현행범인 실시간 전파가 필요하다. 이번에 코드 제로가 들어왔죠. 실무에서는 항상 활용하던 거였지만 그래도 법령에 이 코드 제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강력범죄 현행범인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는 코드 제로로 분류해서 근처에 있는 순찰차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출동하게 만들어 두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112 요원은 접수한 신고 내용이 코드 3 신고 유형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출동 묘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다? 아니죠. 이건 코드 4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코드 3는 당일 내에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다? 이거는 아니죠. 당일 근무 시간 안에 출동하는 것이 코드 3이기 때문에 코드 4가 들어가야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경비업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여러분들께서 잘 틀리는 영역이긴 한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일반 경비원, 특수 경비원 이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하되 일반 경비원 안에 경비지도사 이 결격 사유도 포함된다라는 거를 누차 강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셨다면 틀릴 만한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일반은 금고, 집행유예고, 결격 사유가 특수는 금고, 선고유예다. 이 부분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스토킹 처벌법.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죠. 스토킹 처벌법은 이번에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를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긴 했지만 개정법령 정확하게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틀릴 만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잠정 조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보면 서명 경고가 있고 100m 접근 금지가 있죠. 그리고 전기통신 그리고 우리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들어왔죠. 이건 시행일이 여러분들 시험일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 밑에 유치가 있습니다. 서명 경고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는 우리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죠. 작년 7월에. 여기에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는 1개월 단위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연장은 못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하고 좀 구분해서 아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수사준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형소법에서 충분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데요. 실무종합에서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형소법 공부를 충실하게 하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좀 높은 질문이긴 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보안수사를 요구받은 사경은 수사준칙 60조 1항의 단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안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자, 이 단서를 모르면 풀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이렇게 단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급박하거나 아니면 이 서류를 반환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영장 보완하는 때가 이런 때가 있죠. 이렇게 급박한 경우에는 서류 뭉치를 통째로 갖다 주려고 하면 우리가 송치하고 송부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아니면 송치 담당 요원이 서류를 갖고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그 규정이기 때문에 이 서류는 대출하거나 잠깐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등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송치하려면 다시 송부하려면 실이 너무 길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송부는 따로 하지 않는 거고요. 그냥 저희가 직접 가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대출하거나 어차피 다시 검찰청으로 보내줘야 되니까요. 보안수사 이행하면 다시 돌려주는 이 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등사, 복사하는 이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27번은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그래도 맞출 수는 있는 문제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수사준칙이 조금 개정된 내용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 수사준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입직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 문제였던 것 같긴 합니다. 자, 디지털 증거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압수수색 검증 현장에서 선별할 수 없는 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그 부분만 USB나 이런 하드디스크에 옮겨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렇지만 이게 선별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때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먼저 복제본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최후 수단으로 원본을 반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운데를 딱 건너뛰고 선별 압수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압수수색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중간 과정을 띄워버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압수를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다면 알 수 있었겠지만 압수를 나가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선별 압수를 먼저 하고 두 번째 복제본, 이때도 안 된 때 원본을 반출하는 겁니다. 자, 마약류 관리법 적절하지 않은 것, GHB. 이건 여러분들께서 LSD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LSD는 무색, 무취, 무미입니다. 그런데 GHB는 똑같은데 짠맛이죠. 그래서 이 G자를 생각해서 짠맛 이렇게 외우시라고 여러 번 강조 드렸었죠. 그래서 이 지문도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 여러분들께서 4번 지문을 먼저 보셨다면 정말 1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30번, 이것도 난이도 굉장히 낮은 지문이었죠. 자, 경비경찰은 현상 유지적 활동이지만 정태적이고 소극적으로 활동한다. 가만히 있는 상태라면 현상 유지가 안 되겠죠. 당연히. 적극적으로 순찰도 돌고 위해를 가하려는 우리 거동부 심자도 차단을 사전에 해주고 이런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경비 경찰 활동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쉬운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집회 등 체중 활동 규칙. 이 규칙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금 지엽적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요약서에서 이 집회 등 체중활동 규칙이 너무 지엽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빼두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엽적인 규칙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때는 굉장히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볼까요? 범죄 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범죄 수사에 필요성이 있는 체증 자료는 지체 없이 경비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자, 우리 집회할 때 체증 활동을 누가 하죠? 경비부서, 기동대가 하죠. 그런데 경비부서, 기동대에서 체증 활동을 해놓고 체증하고 확인돼서 범죄 수사에 필요성이 있는데 왜 경비부서에 다시 송부를 합니까? 경비부서에서 경비부서로 송부하나요? 아니죠.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부서에 송부해야죠. 이것도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규칙이 조금 생소해서 틀리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침착하게 읽으시기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재난안전법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이것도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거. 재난사태. 이거는 대응 단계에서 하는 거지만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는 거. 이것은 복구 단계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지진 나거나 산불 나거나 이럴 때 항상 대통령께서 가셔서 폼 잡으시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엊그저께 서천시장에서 그 큰 불이 났을 때도 재난지역,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라는 상인의 요청을 듣고 대통령께서 그에 준하게라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었거든요. 불 다 나고 나서 복구하는 단계에서 선포하는 것이 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했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자전거 운전이네요. 이것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 그런데 이 자전거 운전자가 중앙선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자란이가 되겠죠. 고라니처럼 흉 날아가게 됩니다. 자, 4번 질문 한번 볼까요?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이상하죠? 이러다가 자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뒤에 말은 맞는 말인데요.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앞지르기 해야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등의 운전자들은 좌측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자전거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실무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똑똑 두들겨요. 선생님, 창문 내려보세요. 똑똑 두들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직무집행하고 있죠. 그런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는 것,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죠. 하차 요구까지 있으면 당연히 직무집행 시작한 거죠. 이렇게 두들기기만 해도 직무집행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놔서 너무 쉬운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안 보는 규칙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지문도 정확하게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에 파이널 모의고사에 집어넣어놨던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에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이 두 가지를 규정해놨었거든요. 이 지문이 정확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성실하게 들으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경찰관은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자, 이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이걸 왜 규정해 둔 걸까요? 민간인 사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규정한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언론, 교육, 종교, 시민단체, 민간단체, 민간사기업, 정당의 사무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간인 사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상시적으로 출입하지 마라 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이런데 못 들어갑니까? 아니죠. 국가기관에서 정보 수집하는 게 무슨 민간인 사찰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는 따로 정보경찰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려도 괜찮죠. 그래서 이 부분도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집시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만 보겠습니다. 경찰관서장이 신고서의 보안 통보를 할 때에는 보안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 또는 구두로 주체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뒤에는 정확하게 맞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안 통보는 우리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라고 누차 강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6번도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37번. 집시법이 두 문제가 나왔죠. 한 문제는 조문 문제, 한 문제는 보통은 이렇게 판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우리 현행제도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집회 금지 통고는 관할 서장이 집회 신고를 접수한 후 집시법상 사전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집회 주최자 등에게 해당 집회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를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집회를 금지한다. 행정관청으로서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걸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금지통고 자체는 현행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에 해당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 것이죠. 옳은 지문이고요. 뒤급 보겠습니다. 집회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맞죠? 이게 금지, 해산시키는 거는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럴 때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 수의 제한, 대상과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서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최후 수단으로 금지하고 해산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수준입니다. 최후 수단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바로 밑에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는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우리 현재 법원의 좀 스탠스죠.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요. 사전에 우리가 금지하거나 제한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사회 안녕, 공공 안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하지 마라. 이렇게 집회 자유를 조금 더 존중하는 이런 판결의 스탠스를 좀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만하고 좀 짜증나는 판결입니다. 법으로 금지해놓고 왜? 금지된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하게 하는 건데 왜 자꾸 집회, 시위의 자유가 존중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라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기소해달라고 요청한 것들을 왜 이렇게 다 무죄 판결을 때려버리는지 참 경찰관으로서 안타까운 그런 판결 중에 하나긴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 딱 받아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인식하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들이 명백하게 너무 좀 강력하고 좀 강성 시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옹호하는 이런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법원은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조금 더 보장해주는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이탈 조민법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자, 4번. 이거는 우리 과거에 기출이 너무 많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던 지문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아니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냥 외국인이죠. 그렇죠? 북한 이탈 주민은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지금 북괴라고 하죠. 이 무장단체,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국어적 표현을 조금 강조하는 그런 정의 규정이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 여러분들께서 되게 간단하게 금고 이상, 3년 이상,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고득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께서 입직하실 때 영어, 국사, 경찰학, 그리고 형사소송법, 형법 이렇게 5과목을 볼 때는 이 3법 과목을 80점, 70점만 받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대였죠. 그런데 승진시험은 영어 국사를 보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과목 다 90점 이상 받을 각오를 하셔야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디테일 없이 이 단어 하나하나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볼게요. 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맞나요? 보안관찰을 왜 하죠? 이 사람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관찰하는 거죠. 그런데 집행받은 사실이 있어야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재범 가능성도 없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까 면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기도 했고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지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아니다. 이것도 강조하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이게 제가 그 법령집에서 나왔던 지문인데요. 법령집에 딱 정답 지문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 관리는 외국인 변사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변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외국인 변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신상을 확인해 보겠죠. 그럼 그 사람의 국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 국적이 나온 걸 보고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 서류 이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 자, 서류 이름에 영사기관의 사망을 통보하는 서류다.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검사한테 합니까? 우리 한미행정협정 사건 이런 경우에는 검사한테 통보합니다. 왜? 미군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검사니까. 그런데 이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는 서류에 써 있잖아요. 영사기관에 통보해 주라고. 그렇죠? 이것도 저희 그 포켓법령집 안에 들어가 있는 정답 지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령 특강을 꼼꼼하게 들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오늘 총평과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과거에 공채 시험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만점을 받는다는 각오로 준비를 하셔야 실제 시험에서 5개 미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과거에 입직하실 때 암기 위주로만 공부하셨던 그 방법에서 좀 탈피하셔서 좀 생각을 해보는, 깊이 고민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현재 이 법과목으로만 과목이 개편되고 나서부터는 좀 사고력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승진시험도 그 시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는 절대 두문자 위주의, 암기 위주의 학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기본 강의, 이론 강의를 좀 충분하게 들어주시고 기출문제풀이,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전 적응력을 조금 올려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많이 어렵다, 지저분한 문제 말고요, 조금 사고력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라는 문제들도 충분히 풀어보셔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험이어도, 어려운 지문이어도 충분히 사고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꼭 양지하시고요. 내년에는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자세한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일단 2월부터 5월까지 김현조 교수님께서 올인원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6월, 7월에 핵심 요약 강의를 제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9월 이때쯤 이제 기출문제 풀이반이 진행될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5개년 우리 실무 종합으로 통합된 이 5개년 컴팩트 기출문제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지문들만 좀 압축해서 만들 거고요. 조금 이상하네요. 자, 10월 달은 완전 초 핵심 요약을 할 겁니다. 우리 현직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양이 적은 게 최고이기 때문에 완전 초 핵심 요약으로 10월달 한 달 동안 4주 만에 마무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12월까지 이때 파이널 이제 60일 작전하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법령 특강 그리고 위원회 숫자 특강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커리큘럼대로만 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이번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 이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께서는 꼭 이 올인원 강의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좀 더 높은 텐션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